왜 주변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도울 때 막 나서면서 그런데 꼭 욕먹거나 안 좋은 일 많은 분들 보시죠. 스스로가 호구를 자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남을 챙기다가 자신에게 소홀해지면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요. 주로 부부라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와 동생을 경제적으로 돕던 K 장녀가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워하는지도 모르고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딸이 돼버리고 하니까 참다 못해서 엄마에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밀려드는 자괴감, 후회, 또 나는 뭐하고 살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울감 갖고 오셨는데요. 저의 대답은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 도대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 를 먼저 체크하고 가능한 범위, 심리적인 바운더리, 어떤 내가 가능한 경계, 남과의 선을 두는 거거든요. 제가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상처받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잘해주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심리적인 경계를 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이 조금 더 편안해진 경우. 이런 분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착함이 착함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어쩔 때 내가 상대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때 그 사람은 더 바라게 되고 나는 계속 주게 되고 스스로가 호구를 자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주변에서 그런 거 겪은 분들도 많고 나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는 사라지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정말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바운더리이다. 경계선을 잘 만들자라는 건데요. 선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나의 바운더리를 가질 때 어느 정도 느슨한 바운더리를 가져야 되나?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좀 느슨해도 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 그 완벽주의의 더 밑바닥에는 낮은 자존감.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저를 위해서 한 거였군요. 잘 지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니까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에서 받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는 사람도 사실 아무런 기대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 내가 뭔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것. 내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 서운함과 상처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주변에 좋은 일 많이 하고 남 도울 때 막 나서면서 그런데 꼭 욕먹거나 안 좋은 일 많은 분들 보시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내면에 굉장히 인정 욕구가 많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나서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몰라도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내면에 강력한 비평가가 있어서 끊임없이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심리의 바탕에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이라든지 나로부터 만족을 못했던 부모님 또는 내가 부모의 인정에 늘 굶주려 있던 어떤 상황들 또는 형제나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기와 질투, 상처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어린 시절 갖고 있으면 내가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주변에서 뭔가 나를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행동들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왜냐면 남들은 나와 똑같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 나처럼 나서서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성인이 돼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원가정, 원래 본인이 자라온 성장 과정을 반드시 살펴봅니다. 우리의 성격 형성이라든지 가정에서 누렸던 그 인간관계의 패턴이 결국은 내가 가정에 있지 않아도 나와서 다른 인간관계, 사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다시 내가 결혼해서 이루는 그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부분이 내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난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어. 나는 저렇게 사이 안 좋은 부부처럼 안 살아. 나도 계속 남편을 바가지 긁으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이에요. 그 어린 시절의 터득한 인간관계의 패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심리학이나 상담에 대한 것이 문외했다면 지금은 좀 더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좀 훈련과 변화와 노력을 한다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반드시 다를 겁니다.
우리가 모든 댓글들을 봐도 그렇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나랑 코드가 맞는 게 있고 코드가 맞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내가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50%의 사람이 너를 인정하면 너는 성공이다. 둘 중에 한 명만 나를 좋아해줘도 나는 성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모두와 잘 지내려고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누구죠? 남이 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관계가 엄청 불편해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뭔가 내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게 되고 내가 잘해주고 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쟤도 뭔가 나에게 해주겠지라는 바램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가 인간관계를 잘 지내려다 보면은 그 관계에서 수직관계가 되게 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을을 자처하게 되는 거고 갑을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스라이팅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시는데요. 많은 경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 해야지 하는 가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종 내가 피해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남녀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가불관계의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상사가 칭찬을 해줘요. 그럼 내가 힘이 나서 일을 하죠. 그건 참 좋은 건데 나에게만 점점 일이 많이 떨어져요. 일이 점점 많아지고 다른 동료들은 놀고 있어. 나만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도 일을 해야지만 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일을 좀 줄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원장님 말도 안 돼요. 상사가 이러이러한 일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요. 전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돼요. 제가 아니 꼭 상사가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돼요? 당연하죠. 원장님은 병원에 계셔서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혼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정된 패턴을 갖고 있구나. 상사가 일을 준다고 해도 이것이 만약에 좀 더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저는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로 의사 전달하는 법을 저랑 같이 연습을 하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세요? 뭐 이런 비판보다는 아이 메시지로 제가 요즘 좀 남들보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일은 저에게는 적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있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듯한 어투를 사용하신다면 상사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아니야 그래도 너가 해야 돼. 너가 이 일은 제일 잘해.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일을 계속 하게끔 소위 칭찬과 가스라이팅을 동시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예상할 수 있는 반응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상처가 좀 덜하죠. 그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을 보여도 내가 다시 그 반응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세우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거나 그렇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잘 보여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이유는 내가 잘 보여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지도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논문이 통과될 그런 어떤 나에게 리워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섭섭하면 덜하죠. 근데 그런 보상도 없이 착취적인 상하작용이 있는 경우가 바로 상처를 유발하고 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더 잘 지내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상대와 나는 항상 같은 입장일 수가 없다. 일을 시키는 상사, 또 내가 그 일을 오더를 받는 부하 직원은 업무가 완전 정반대의 입장에서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항상 싸게 판다고 하죠. 하지만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항상 난 비싸게 샀다고 생각해요. 중고시장 같은 데서 봐도 그렇죠. 그것처럼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는 이건 내 아들인데 며느리는 내 남편인데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 관계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고 내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은 같을 수가 없겠구나. 상사는 실적을 내야 되는 거고 부하는 그거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아야 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깎고 싸게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거리두기인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자. 그거 너무 비싸요. 1,000원만 깎아주세요. 라고 말해서 약간의 할인을 받는다면 내 마음이 조금 편하겠죠. 근데 상대방의 예상을 해보세요. 반응이 절대 안 돼요. 못 깎아줘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 1,000원 정도는 빼주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절대 못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반응을 예상한다면 별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다. 반드시 내가 뭔가를 잘해줬으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기대를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나의 관대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원을 꺼줘도 뭐 안 갚아도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10,000원을 꺼줘서 뭐 안 갚아도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게 내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래요. 제가 그것을 이제 관대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의 마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꽁 하면서 난 지난번 생일날 내가 이렇게까지 얘를 챙겼는데 얘는 어떻게 내 생일을 챙기지 않지? 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렇다면 생일을 챙기지 않는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 내가 말해서 생일 선물을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런 아이겠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요. 객관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쟤는 저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쟤는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아이구나 하고 넘어갈 건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심리 상담이고요. 심리 상담은 난로 앞에서 있으면서 뜨거워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하는 게 아니라 난로가 있는 그림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웠겠구나.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 창문 앞에 앉아.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상황들, 또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심리 치료인 거죠. 개인주의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의무는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1990년도 국제자존감협회에서는 이제부터는 자생의 시대다라고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들 이기적인 인간들 뿐이 없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한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거와 자존감은 별개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스스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 그거거든요. 그거가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존감을 국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점점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절대 가족들하고 자녀들한테 짐 되지 않고 자녀들하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80이 돼도 그냥 계속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세요. 저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노년층 입장을 들어보면 내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만큼 내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게 자기 통제권이야말로 자존감의 이제 기본인데,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잊고 잘 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다. 1인 가구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혼자서 잘 살려면 내성적이어야 될까? 외향적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내성적이니까 혼자서 집에서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난가? 아니면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이 더 유리한가? 이제 이런 패턴인데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같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편한지는 MBTI의 내향형과 외향형이 또 그것을 판가름하게 합니다. 요즘 다들 아시죠? 너 E야 I야 하면서, 근데 I인 사람을 자기 E라고 그러고 저 사람 반드시 E인데 자기 I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느냐 내부에서 얻느냐의 차이예요. 내향형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골똘하게 공부하고 음악을 즐기고 혼자 집에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은 내향형.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찾는 분들은 외향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외향형이면서도 내성적인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내 얘기는 잘 안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입 딱 다물어요. 내 의견도 잘 이해하지 않고, 이런 것은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은 내성적이라는 것과는 약간 이야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내성적이라고 한 것은 외향적이어도 내성적일 수 있고, 반대로 내향적이면서도 외성적인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뭔가 하나의 예술에 빠져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조용하고 혼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향성과 이제 외향성은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는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그럴 때에는 혼자 있는 시간과 밖에 있는 시간이 70대 30, 80대 20% 정도였어요. 그것이 이제 한 10년 전, 15년 전 얘기고,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 인간관계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선호해요. 쉬고 싶은 거죠. 저도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퍼센테이지가 사람들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 시즌별로 내 자신이 어떤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필요하다는 걸 캐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게 필요할 땐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필요할 땐가?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연속선상에서 나는 어디에 온도계처럼 어느 시점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말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그 공간에 있지만 그 공간에 있지 않아요. 기빨려서.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야기가 재미도 없어. 그럴 때에는 사실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재충전하고 집에서 쉬는 것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권이에요. 내가 오늘 이 모임을 나갈 것이냐, 오늘 내가 이 스케줄을 감행할 것이냐, 또는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한다 할 때는 저는 블럭데이, 스케줄을 블럭시키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촬영하자는 분들 많은데 저는 제 진료 원칙이 진료 시간을 빼가면서 촬영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 있으니까 그걸 다 블럭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존감에 대한 착각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존감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존감의 독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것은 낮은 자존감도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눈치도 보고 분위기도 맞추고 인간관계에서 좀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긍정, 나를 긍정하다. 있는 그대로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개성이 뚜렷하다든지 너무 내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장점과 이 특성이 너무 좋아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너무 나를 드러낸다든지 하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생각을 전환하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뭐냐면 상대에게 바라지 않는 관대함. 아까 제가 얼마나 잘해줘야 되나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계속 바라는데 바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관대함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법적인 사고에 또 빠지기 쉬워요. 나는 그럼 하나도 바라지면 안 되나? 바래야 되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생각의 힘. 내 생일을 까먹었다든지 할 때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쟤는 그렇게 살았나 봐. 뭐 운전을 할 때 바로 앞으로 확 끼어들면 화가 바락 나고 상처를 받기 쉬운데 저 사람 급한가 보지. 큰 그림에서의 이해이죠. 또 자신의 실수나 내 어리석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잘하면 돼. 어떻게 사람이 맨날 잘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신에 대한 관대함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나 이것뿐이 못해서 나 왜 이렇게 못났어. 그럼 제가 그분들 손 붙잡고 그래요. 나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죠? 나예요. 난데 끊임없이 비난해요. 그 끊임없이 비난하는 속의 무의식은 강력한 비난을 했던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내재화돼서 나의 초자아가 되고 강력한 초자아는 기준이 높아요. 모든 의식이라든지 모든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항상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찍질, 지적질을 하고 나는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항상 뭉개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작은 인간관계에서도 나는 무시당한 기분, 항상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족함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상대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생각의 전환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자존감 파티라는 것도 하고 자존감을 높이자는 취지가 아니라 너도 낫고 나도 낫다 그러면서 서로를 우리 셀러브레이트 해주자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스펙과는 관련 없이 모두가 다 낮은 자존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느낌? 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중년, 노년, 나이 들수록 더 자존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저는 저 스스로도 매일 실천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자기 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정권 중에 노라고 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를 할 것인가. 그 기준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리 예상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떤 모임에 얼마나 가야 되겠다는 기준을 먼저 세우고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나 이거 갈까 말까 너도 얘기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주장 연습. 아까 상사나 어려운 사람에게도 그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거. 요즘 뭐 잘하는 것 같아도 무례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는 미사구를 쓰는 거예요.
또 자기 스케줄 결정권, 아까 블럭데이 얘기했었는데 내 스케줄은 내가 결정한다. 누가 하면 그래 뭐 가주자 이러면서 질질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은 블럭데이야. 심지어는 전 얘기해요. 오늘은 저는 쉬는 날입니다. 또 장단점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성격이 사실은 나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세심하지?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 꼼꼼함이 회계사나 어떤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격에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라도 단단점을 적어보면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단점만 봐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려요. 단점을 한번 기록해 오세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을 적어 오세요. 근데 장점을 적어 오세요. 그러면 주변에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 적은 거를 제가 보여드려요. 그러면 그 단점이 결국은 본인의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를 괴롭힐 이유가 많이 없어지겠죠. 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작은 성공 경험을 하나씩 해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 오늘 윗몸 일으키기 10번 했어. 작은 성공의 경험이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거, 또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남 탓하고 과거 탓에 머물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내 삶에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달라지고 내 삶의 현실에 좀 더 충실하고 행복한 걸 하나씩 찾다 보면 조금은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과도한 정보,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나에게 쏟아지는 SNS에 저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누구 연예인은 이거 샀구나 저거 샀구나, 이러한 과도한 정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비교의식과 나는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다 거쳐간 3세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뭘 먹어야 될지 어떤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그 세 가지 세대의 모두 다른 백그라운드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의견 대립도 많을 수밖에 없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많을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이런 상처를 어떤 개인의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격이 못됐다든지 뭔가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어떤 사회 체계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알아채는 것이 참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가족 중심이고 집단주의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핵 개인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틀렸고 나는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온 사람은 그 배경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핵 개인의 생각은 핵 개인의 생각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둡니다. 배경과 상황이 다른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고 참 이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